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시동을 걸며 2년여 만에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6,000달러 선도 넘어서면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디램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HBM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부터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갤럭시 링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홍팡 모바일 경험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의 서비스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올해 첫 코스피 IPO 주자인 APR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투자자 청약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강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25만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공모가 대비 4배가 오를 경우 국내 유일 황제주에 등극하게 됩니다. 주가는 장 초반 87% 넘게 상승세 보이다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현재 31%대 강세 보이면서 3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6%대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26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밸류 프로그램 재료 소화 후에 PC 가격 지수를 대기하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방향성 잡지 못하다. 현재는 모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3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2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오늘 낙폭이 더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지수 854선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1,300개가량 포착되는 가운데 하이브의 호실적에도 앨범 성장 둔화 우려에 엔터 관련주는 빠지는 반면 가상화폐 관련주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관 무려 7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10거래일 연속 사들이면서 2,4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56,000달러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56,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상승에 대해 현물 ETF를 통해 지속 유입되는 투자자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풀이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기술투자 오늘 장중 17% 넘는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FSN도 현재 4%대 빨간불 켜내면서 2,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 행진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음에 따라서 이에 따른 효과가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발을 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PC 물가지수 발표와 그리고 GDP, PMI 등의 경제 지표를 관망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상황 바라보면서 굿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서 저는 스마트폰의 빈자리 XR 헤드셋으로 메운다 LG전자 메타와 XR 동맹 초읽기 기사가 좀 있었는데 좀 제목이 좀 다소 길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6월 상반기 이전에 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전격 철수했던 LG전자가 지금 이 신사업에 관련된 이 디바이스 관련된 수요가 CS2024에서 한번 메시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XR에 관련된 이 가상 또는 증강현실에 관련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LG전자가 향후에 XR 기기에 대한 또 출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후문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이 부분이 근본 이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좀 방한하고 난 이후에 기대감으로 좀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에서는 넥스트 스마트폰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XR 기기에 대해서 이번 주 오늘 이제 공식 일정들이 좀 확정이 됐는데 28일 날 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XR 콘텐츠를 좀 기반으로 한 이 XR 콘텐츠 그리고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언급. 이와 관련된 협력이 좀 가시화되면서 향후에 이 저커버그가 방한하고 난 이후에 관련된 어떤 최종 동맹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가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 비전 프로의 어떤 결함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서 노이즈 이슈로도 좀 작용한 바 있었고 삼성은 퀄컴과 구글과의 이 동맹 체제를 좀 구축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XR 글라스를 전격적으로 좀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LG전자가 메타와의 이 최종적인 어떤 동맹 이후에 올해 하반기 안에 메타와 이 동맹 체제 안에서 XR 글라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애플과 삼성과 LG전자 이렇게 3파전으로 글로벌 시장들이 좀 더 공략 가시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TV 사업 부분 안에서 XR 영업 조직과 이 개발 조직을 따로 이제 좀 신설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에 이 저커버그 방한 이후에 관련된 협업들이 좀 더 부각이 좀 된다면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99.9% 정도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 LG전자 사장과의 미팅 이후에 대한 전략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커버그가 내일 방한을 하게 됩니다. LG전자 사장과 만나서 XR 동맹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예, 일단 뭐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던 리비안 그리고 로시드의 수요 감소의 고전 기사가 좀 있었는데 지난주 이 미국 증시 흐름들 좀 보면 이 리비안의 경우에는 2주 전 주가가 약 38% 정도 하락했고 어제 종가 기준에서는 약 22% 정도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어제 이제 소폭이 좀 반등 효과는 좀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장세까지 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UBS에서 지금 이 투자 등급을 2단계나 좀 하향을 한 이슈가 좀 있었고 JP 모건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이 투자 중립에서 이 매도
매도 의견을 좀 리포트를 좀 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여파가 수요에 어떤 밀접한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 SUV 그리고 픽업 트럭을 좀 제조하고 있는 리비안이 올해 전체 차량의 생산량을 한 5만 7천 대로 좀 제시를 좀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좀 증가한 추세이긴 한데 2026년도와 2027년도의 가이던스 추정치가 예상치보다 좀 더 하회할 수 있다는 어떤 월가 전망치가 나왔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42%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1차 수정을 좀 했는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2026년에서 2027년도에 대한 이 전기차 공급 전망치를 33%까지 좀 더 하락시켰던 이 배경이 전기차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발 보조금 축소 내지 폐지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 우려, 그래서 완성차 업계인 포드와 GM 같은 경우도 올해 전체적인 어떤 생산량들에 대한 감산 조치 이후에 이 생산량에 대한 반사 부분을 내연차라든가 또는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생산 비중을 좀 늘리겠다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저는 상반기 기조 안에까지의 전기차 공급 우려감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리튬이라는 이 가격의 어떤 회복 지표를 전기차 업황과 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리튬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의 소재 단위다라고 좀 볼 수 있어도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분은 고금리 기조 여파가 빨리 저금리 기조로서 좀 유지될 수 있는 금리 전환을 좀 가속화시킨다든가 또는 여기서 관련된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감소와 관련된 소식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36%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25%대로 상승분을 꽤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 31만 4,500원 선 정도의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 고무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AI 신사업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8,68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RB 동일 역시도 같은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주가는 7,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TO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갤럭시와 SM으로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4%대 강세 흐름으로 앞서서 1시 30분대보다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3,325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로터스의 공식 수입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의 주가 4,72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이 상한가로 치솟아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탑3 회사에 반도체 생산 환경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19,2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GP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급등했던 바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는 2,15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QRT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38,80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TJ전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기대감이 있습니다. 22%대까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태입니다. 16%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7,480원 선 정도의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T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15%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1시 30분 기준보다는 상승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 22,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10개의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 어떤 종목에서 포착을 하셨을까요? 우선 오늘 HBM 반도체 수준 어제도 조금 일시적인 어떤 조정 여파가 좀 있었고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전에 마이크론이 HBM3 이 모델을
엔비디아의 2분기 이내에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좀 뉴스로 들었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월 달에 양산 승인을 좀 받아서 올해 2분기 이내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마이크론이 먼저 우리 확정해서 우리 2분기 안에 발표할 거야라고 좀 발표를 해버리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일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오늘 HBM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좀 더 강한 이 배경은 사실상 글로벌에 대한 AI 칩 수요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이 미세화 공정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미 반도체가 6.4%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어제 신고가 갱신을 좀 했었고 QRT가 현재 상한가, IMT, 오러스 테크놀로지, KCT, PSK 홀딩스 이렇게 좀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세화 공정 관련주, 선단 공정 투자주들이 국내에 대한 관련된 어떤 수혜 기대감 안에서 이 글로벌 경쟁 심화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으로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수급을 좀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반도체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이 고가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되 단순하게 같은 동일 섹터에 있어서 수급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올해 1분기 내지 상반기 안에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어떤 개별 모멘텀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별적인 모멘텀을 지켜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HBM 관련된 섹터는 오늘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STO와 관련된 쪽입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55,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ETF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봐야겠죠.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가상화폐 관련주, 크게는 좀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 STO라는 이 파생이 좀 있고 크게는 두나무 관련주, 업비트의 지분 투자 관련된 이력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렇게 두 가지 섹터로 좀 구분이 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 좀 양분되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상황들 보면 우리기술 투자가 9.7% 좀 강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갱신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FSN,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위지트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단순하게 STO라는 거는 사업화 관점에서에 대한 이 성장성을 우리가 좀 담보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는 단순하게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확장성 관점에서에 대한 이 여부 이 부분은 가상화폐 전반적인 종목 안에서 좀 다소 좀 회의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한다는 전제 안에서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보자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하나 투자증권 정도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연동되기보다는 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스라든가 야놀자라든가 아니면 두나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IPO 모멘텀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기술 투자가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해줬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도 역시나 좋은 수급 안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신고가 도달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에서도 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은 한화오션으로 5%대 강세입니다. 거기에 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의 경우엔 군사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좀 심의가 결정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에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같은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수주에 대한 반사수예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에 관련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찰 제한 처분을 좀 받는다면 이 수주가 다른 조선선사로 이전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래서 하나오션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HD 현대중공업 역시 지금 4.8%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 방산주, 조선주 안에서는 크게 좀 방산과 연계된 오늘 흐름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조선주의 어떤 상승은
개별적인 조선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방산 수주에 관련된 어떤 반사수의 기대감들이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의 어떤 수주 이전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에 대한 어떤 처분이 좀 최종적으로 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요건이 정지지 뭐 HD현대중공업 전체 지주회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사실 좀 제한적인 여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치가 시장의 영향으로 크게는 좀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바텀피싱 수급이라고 불리는 이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쉬었던 종목들의 수남의 장세 안에서의 조선주 반등은 수주라는 이 잔고 하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2023년도보다는 올해 반영될 수 있는 상반기 누적 부분 이게 이익 기여도가 2023년도보다 올해가 좀 더 크다. 이 관점을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에 대해서 훈풍이 같이 불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신 만큼 방위산업과 관련된 섹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약보합세를 섹터 전반은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은보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는 만큼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좀 신고가를 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게 좀 질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수은법 개정 이후에 본회의 통과를 좀 앞두고는 있지만 뭐 사실상 뭐 구분홍선을 좀 넘은 것은 맞기 때문에 폴란드의 2차 방산 수주의 가장 큰 수혜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 시장. 무기 수출의 관점에서는 중동 시장의 경우에는 지상 무기보다는 이 미사일 무기죠. 이런 무기들에 대한 어떤 수주가 좀 더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이 동유럽권에 대해서는 동유럽권 안에서는 뭐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같이 지금 러시아 인접 안에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군비에 대한 증강 효과로 좀 더 작용을 하면서 폴란드의 경우에는 2차 수주까지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 좀 수반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벨라루스 위에 위치하고 있는 발트 3국의 경우 특히나 뭐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K9 자주포에 대한 어떤 이 도입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수주 기대감들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호주의 장갑차 레드백의 어떤 수출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상 파견 무기 하에서에 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에 방산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확실하게 성장주로서의 어떤 인식을 시장이 좀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52주 신고가 안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확장성 관점에서는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방산주 안에서에 대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뭐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의 매수도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안에서 로봇이라든가 UAM 테마라든가 개별 테마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들도 우리가 충분히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 테마에도 집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원픽 섹터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 4x4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메타의 저커버가 28일 날 방한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LG전자와 XR 동맹을 과연 이끌어내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것이고 이후에 대한 전략 수립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대감들이 가장 큰 시장의 화두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x4가 오늘 공교롭게도 신고가 갱신을 좀 했어요. 25,500원대 오전에 8.18%대 상승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7.9%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메타 관련 종목들의 오늘 수급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좀 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급 유입이 좀 있었고 오늘 뭐 관련해서 뭐 E8가 15%, 스코넥, 라운텍, 하이비전 시스템, 뭐 위지오 스튜디오 이렇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x4에 대한 단순 조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 조정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아직 추세 모멘텀들이 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초고화질 이 콘텐츠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 향후에 XR 기기가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출시 이후에 삼성과 메타가 합류하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 유입에 대한 디바이스가 많이 공급되면 뭐가 또 필요하겠죠. 이제 콘텐츠에 대한 이 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픽셀이라는 사실 실감 영상이라고 합니다. 실감 구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4x4가
향후에 XR 기계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 수혜 기대감으로써 실적 연동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는 19,000원 정도로 좀 1차 수정을 좀 해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 14,7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었던 17,500원 미만 구간에선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벤트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4x4를 짚어주셨습니다. 매수와 시각이 현재가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 라인 14,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촉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월 시장에 대해서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월 시장인데 저PBR 관련주를 제외를 해본다면요. 일부 테마주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전거래일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베일을 벗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1월은 좀 굉장히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말에 이런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나오면서 2월에 이제 갑자기 강세장으로 전환을 됐고,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좋았는데 한국은 부진했는데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2월까지는 좀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 후에는 일부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주식시장 부진하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이지만 2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내일 모레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1월의 부진을 딛고 좀 강세장으로 일단 전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은 미국의 빅테크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이제 AI 관련주들의 실적 자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AI 관련주에도 영향을 줬고, 또 무엇보다 2차 전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2월 들어서는 어쨌든 뭐 약간 저점을 높이는 일부 반등이 나왔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일단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신고가에 비하면 만족할 성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선 한국 증시가 약세장 기조를 좀 끝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발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등을 모색했다고 2월 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혼조를 보이는 우리 증시 속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증시 반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좀 유리할까요? 일단 3월도 이렇게 뚜렷하게 뭐 호황제가 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3월도 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고, 뭐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좀 완만한 박스권 장세.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수 예측보다는 그냥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은 위로 좀 올라서 좀 위에 좀 상승에 좀 부담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중국은 또 바닥에서 지금 천천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보다도 업종과 기업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이제 3월 달 되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4분기 실적 좀 잘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올해 또 실적이 좀 나아질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좀 이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서 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저 PBR주 물론 좀 이제 실망해서 빠지는 감은 있지만 이게 방향성 면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또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3월 달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들이 좀 빠질 수 있잖아요. 저 PBR주들이. 그럴 때 좀 옥석가리를 하셔가지고 6월에 또 이벤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3월에 만약에 조정 나올 때 저가 매수를 잘 해놓으시면 또 6월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주들도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슈가 나올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시장에 2차 전지주의 단기 반등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4680 배터리 게임 체인저인가입니다. 2차 전지주는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8월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4680 배터리의 최대 수요처가 바로 테슬라 입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4680 배터리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이게 언제 양산되느냐가 좀 관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새롭게 이제 부임하신 대표이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8월에 양산하겠다. 국내 오창 공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9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물량으로 이제 양산을 선언을 했고,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또 스케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아마 계속 좀 추진을 할 것 같고, 이 4680 배터리에 좀 이제 그 근간은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모형들이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이제 4680 배터리가 양산에 성공한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데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원가 경쟁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유리할 텐데 그 선점 효과를 저는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점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43%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뭐 각형 파우치형도 있겠지만 원통형 중심으로 또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먼저 나온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 만드는 게 만만치는 않다고는 하지만 LG엔솔의 이번 발표가 어쨌든 이제 8월로 시계열이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가 좀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았다가 2월엔 좀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는 어디에 좀 시장이 좀 중심축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건데, 그 한 축이 저는 결국 4680 배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관심은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축이 4680 배터리가 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 수요는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국에서는 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LFP 배터리가 가격 매력도는 더 높을 것 같은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LFP 배터리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여기에 좀 소홀했죠.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채택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무엇보다 LFP 배터리의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성 있는 저가형 전기차인 LFP 배터리가 실제 탑재되고 있고, 이번에 그 기아에서 나왔던 그 레이 자동차, 거기 전기차도 가격이 좀 저렴한데 거기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테슬라 중국산 모델 Y에도 지금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026년도에 일부 이제 기관에서는 LFP 배터리 침투율이 47%까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이 시장을 좀 선점할 필요는 있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하반기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비해 늦었지만 이게 너무 그냥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에는 중국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서 LFP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 입장에서도 LFP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이 충족 못하면 한국이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기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LFP 배터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여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한번 어떤 기업들이 여기 공급망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그 투자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저희가 4680 배터리 이야기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일단 이제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요 고객사 이걸 요청한 게 사실은 테슬라가 요청한 거고, 테슬라도 직접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양산 속도가 빠르진 않고요. 지금 테슬라가 요청한 기업이 LG엔솔과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4680 배터리 관련해서 LG엔솔이 가장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테슬라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향 자체가 가격이 좀 싸면서도 대량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원하는 편인데, 그거에 최적화된 게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이 4680은 지금 많이 쓰는 2170 배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크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를 만들 때 이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70 배터리보다 절반만 생산을 해도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있고 또 에너지 밀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만들기가 너무 지금 아직까지는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이 좀 덜 돼서 좀 어려웠지만, LG가 이거를 이제 8월에 양산한다면 이제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LG엔솔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이게 8월에 진짜 양산이 된다면 LG엔솔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관련된 밸류체인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계속 좀 여름까지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양산 계획을 밝힌 만큼 여름까지 주목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과거에 2020년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4680 배터리 탑재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고려해 본다면 종목별로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이제 삼성도 하거든요. 삼성은 이름이 46파이예요. 그래서 80은 이 위에 높이를 의미하는데, 삼성은 이제 고객사에 맞게 그냥 그 높이는 조절해주겠다. 그래서 파이자라는 이름을 좀 붙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같이 섞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양극재는 일단은 그 알려진 걸로는 LG 엔솔 같은 거 이제 LG 화학이 좀 유리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마 그 양극재 쪽에서 삼성 쪽은요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 분리막은 일단 WCP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원통형 배터리니까 원통형 캔 있죠. 요 부품 만드는 기업들, 상신 EDP라든가 KNS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지금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의 이제 삼성 SDI 쪽에 좀 납품을 주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필에너지라는 이 장비 회사가 지금 그걸 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밸류체인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 밸류체인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 기업들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LG화학이 들어갈 것 같고, 삼성은 포스코 퓨처엠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분리막은 WCP,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캔 만드는 그 부품, 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신 EDP나 KNS가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4680 배터리 관련된 장비 회사 중에서는 삼성이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필에너지라는 요 기업이 일단 좀 유력한 좀 공급망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과 테슬라는 그 랠리에 동참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만이 주춤한 원인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일단 AI 모멘텀이 좀 떨어져요. 다른 이제 5개 기업에 비해서 좀 전면에 내세우진 않고 있죠. 그게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고, 둘 다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력 제품이 뭐죠? 애플은 아이폰이고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비 경기가 좀 둔화하다 보니까 제품 판매가 예전 같지는 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일단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가 조금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아이폰 15 시리즈도 살펴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좀 기대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애플의 역작이라고 꼽히고 있던 비전 프로 역시도 사실 뭐 기대는 컸지만 뭐 반품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품주도 타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 관련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비전 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면 흥행했다고 성공은 하는데 뭐 이 뉴스를 보니까 뭐 반품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 반품이 증가했는지는 아직은 막 확인은 좀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뭐 이게 흥행 실패했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요건 좀 아쉽죠. 앱이 좀 이게 끼고 뭔가 앱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선된 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내년 하반기에 좀 싼 모델로 나오니까 본격적인 대중화는 내년으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기에 이제 비전 프로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좀 알려진 회사는 이제 카메라 쪽에서 이제 LG 이노텍하고 요거 검사 장비 만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네. 일단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좀 일본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선 이런 기업들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프로 2의 경우에는 이제 빨라야 내년 8월쯤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제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의 흥행을 좀 보일지도 궁금하고요. 비전 프로 2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또 이걸 언제 반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메타도 이번에 이제 주가 보고가 아마 내일 오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와서 뭐 LG전자랑 뭐 협업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그건 뭐 확인은 어렵지만 메타도 지금 VR, XR 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도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이제 기사 보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애플이 이걸 이 비전 프로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애플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많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애플도 내년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지만 좀 더 완성된 제품들이 나오니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애플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게 많은 분들이 AI 도대체 언제 하냐 이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 애플이 아이폰에 AI 넣는다는 얘기를 아직은 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6월 달에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아이폰 16에 AI 기능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AI 모멘텀과 XR 기기 모멘텀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저는 좀 모멘텀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 특히 비전 프로에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AI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AI를 그냥 방관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랑 연결된 모멘텀들은 꾸준히 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프로와 관련된 모멘텀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사업이 좀 부진해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라 지금 판타스틱 4라고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 4에는 엔비디아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돌파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AI의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애플이 너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 AI 하고 있다 이걸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애플의 팀쿡 CE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6월에 이제 연례 행사가 항상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자 회의에서 근데 물론 이제 예상과 다르게 그때 AI 얘기가 안 나오면 또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확률적으로는 아이폰 16에 굳이 AI 기능을 넣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24에 어쨌든 AI 기능을 넣었는데 그 효용 여부를 떠나서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걸 봤기 때문에 탑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아이패드에 OLED 모델을 또 이제 채택한 걸 또 조만간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플이 좀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밀려났지만 그러나 애플의 저력은 저는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AI와 또 XR 기기로 부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애플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OLED 아이패드와 또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이제 하드웨어에서 변할 때 그거에 수혜받는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은 게 이제 첫 번째가 아이폰 16이 이제 올해 가을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폴디드 줌이라고 그러니까 잔망경 줌이라고 그러죠. 이게 광학 줌인데 이렇게 DSLR 카메라처럼 확 줌을 당겼을 때 화면이 깨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만드는 이제 카메라인데 그게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 딱 모델에. 근데 올해는
아이폰 프로 맥스랑 프로 모델 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이 늘겠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LG이노텍하고 자화전자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만간 출시될 아이패드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죠. 원래 LCD가 탑재돼 있는데 이제 올해 모델부터는 1개나 2개 정도 모델에 이 OLED가 들어가는데, 그럼 결국엔 OLED 소재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덕산 네오록스나 P&H테크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 같은 걸 좀 만드는 캠트로닉스 같은 장비 회사들도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의 수혜, 애플의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3년 만에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조선사의 수주 랠리도 돋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3년 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16년 만에 최고가의 수주를 했다는 소식인데, 해당 이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올해 좀 국내 조선사 수주가 좀 감소하면 어떡하나 이 우려가 좀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 수주 랠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선박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 운반선하고 이 원유 운반선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는 그 지금 수주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이 원유 운반선 도대체 언제 수주 나오냐? 그것도 초대형 VLCC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3년 만에 드디어 지금 초대형 원유 운반선 수주를 따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지 하나오션 주가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 좋은 수주가 나왔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주 현황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그럼 관련해서 기자재주에 대한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짜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VLCC 같은 경우 여기에도 엔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나면 결국 이제 기자재 쪽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게 그 선박 엔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환경 규제 들어가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저는 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 관련된 엔진 산업 내에서도 친환경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조선 기자재 내에서도 엔진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어떻게 바라볼지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염승환 이사님의 초기 발동할 시간입니다. 3월 시장에서 공략 업종과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 밸류 모멘텀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치 높았는데 저게 뭘까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방향성은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실망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 확대 하시면 또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조정 시에 저 PBR주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업종들이 있겠지만, 특히 PBR이 낮은데 현금성 자산 많고 주주 환원 의지가 좀 강한 기업들 위주로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3월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중국 양해가 열리잖아요, 조만간. 네. 거기서 경기 부양을 세게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어쨌든 꾸준하게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금리도 낮춰주고. 그러면 적어도 중국이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여기가 이제 AI 쪽과 상관없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전통적인 소재 부품, 또 철강, 정유업종들이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디어 외에도 한번 3월에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픽 섹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메타버스의 지속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따라서 4x4를 공략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관련주들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의 픽은 반도체 소재와 철강, 정유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